여러분, 파수청시, 당식 파괴, 과학 채널의 교수는 다 안다입니다. 혹시 강력한 경제 제재로 꽁꽁 묶인 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했는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 군사 과학에서 이른바 종말의 운반체라 불리는 이 거대한 기술의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물리학과 첨단 공학의 관점에서 말이죠. 발사 버튼이 눌린 첫 불꽃의 순간부터 목표물의 완전한 파괴까지 세질과 같은 첨단 탄도미사일이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7분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 7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과학적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속도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탄도미사일 제품군 뒤에 숨겨진 항공우주공학의 비밀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군사과학의 세계에서 운반할 수단이 없는 핵폭탄을 가지는 것은 총 없이 총알만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합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공군력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이들의 방공 전략은 생존을 위해 급격히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논리적인 결정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 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국가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들의 미사일 무기고는 해당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크고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의 해부학적 구조를 논하기 전에 글로벌 과학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들이 과연 실제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핵물리학적으로 농축된 460kg의 우라늄 비축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60% 수준까지 농축된 460kg의 우라늄은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위협적인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무기급 우라늄으로 알려진 90%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력학적 핵심이 등장합니다. 60%에서 90%로 농축하는 과정은 0에서 60%로 가는 것보다 여력학적으로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합니다. 많은 핵물리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이 물질의 양이 여러 개의 핵탄두로 추가 가공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학계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위험한 공학적 설계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완벽한 구형의 코어로 주조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야금학적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금속 가공 기술이 아닙니다. 게다가 완벽한 구형 코어 외에도 재래식 뇌파 기폭 장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기폭 장치들은 절대적인 마이크로초 단위의 정밀도로 동시에 폭발해야만 합니다. 만약 코어의 한쪽 면이 단 100만 분의 1초라도 늦게 폭발한다면 연쇄 핵반응은 실패로 돌아가고 귀중한 우라늄 물질은 그저 허공에 흩어져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극강의 공학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국가는 이토록 어려운 핵 능력을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수학적 게임 이론의 렌즈를 통해 분석되는 지정학의 억지 이론에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적의 위험 계산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것은 재래식 군사 침공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의 주요 문제인 운반체, 즉 배달 시스템으로 돌아가 봅시다. 핵탄두 공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폭탄은 대기권을 뚫고 극한의 여력학적 마찰을 견디며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운반체에 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탄도미사일 항공우주 과학이 지하 군사 연구의 핵심 초점이 됩니다. 적의 선제 공습으로부터 이 귀중한 미사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목 공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놀라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미사일 도시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 사일로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의 지진파 충격조차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토목 공학의 걸작입니다. 이 거대한 지하 기지들은
구조적으로 매우 단단한 화성암 산맥 아래 수백 미터 깊이에 파여 있습니다. 이 화성암은 표면에서 지하시설 파괴용 폭탄이 터질 때 자연적인 운동 에너지 흡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충격파는 지반을 통과하면서 암석 덩어리의 밀도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감쇄되어 지하 발사 시설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됩니다. 이 시설의 방어력은 단순히 깊이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수미터 두께의 방폭 강철문은 첨단 유압 원리로 설계되었으며 내부 통로들은 특수한 곡선 형태로 건설되었습니다. 왜 직선이 아닌 곡선일까요? 유체역학과 열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곡선 통로는 폭발로 인한 기압파를 분산시키고 굴절시키는데 압도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지하 미궁 속에서는 지능형 환기 시스템이 미사일에 민감한 전자 부품이 부식되지 않도록 습도와 온도를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폐쇄 생태계입니다. 거대한 수송 차량이 정밀한 레일 위를 이동하며 탄도미사일을 산악 위장막 뒤에 숨겨진 수직 발사 통로로 운반합니다. 군사 물류 공학의 눈부신 성과입니다. 하지만 지하 사일로 내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엄청난 과학적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로켓이 점화될 때 배기가스의 온도는 섭씨 수천도에 달합니다. 이 가스가 화염 유도로라 불리는 특수배기 통로를 통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극한의 압력과 열이 반사되어 이륙하기도 전에 미사일 자체를 녹여버리고 파괴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전에서는 반응 시간이 생명입니다. 적 위성의 탐지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발사 준비에 몇 시간이 걸린다면 미사일이 날아오르기도 전에 발사 사일로가 파괴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추진 기술의 진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액체 추진제에서 첨단 고체 추진제 기술로의 혁명적인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미사일 제품군, 즉 샤합 시리즈와 세질 시리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기 세대인 샤합 시리즈는 액체 추진제를 사용했습니다. 화학적으로 액체 연료와 산화제는 부식성이 강하고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탱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미사일의 연료를 가득 채운 채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발사 전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연료 탱크 트럭 행렬이 발사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열 활동과 물리적 움직임은 적의 적외선 조기 경보 위성에 매우 쉽게 탐지됩니다. 전술적으로 이것은 치명적인 취약점입니다. 적에게 예방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넓은 시간적 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깨달은 항공우주 과학자들은 고체 추진제의 재료 과학으로 연구에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질과 같은 미사일입니다. 고체 추진제 미사일에서는 연료와 산화제가 단단한 고무 형태의 단일 고체 화합물로 혼합되어 로켓 모터 케이싱에 직접 성형됩니다. 화학 반응의 에너지가 하나의 안정적인 매트릭스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고체 추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미사일을 지하, 사일로의 발사 준비 상태로 수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료 주입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면 전자점화기가 고체 추진제의 표면을 점화시킵니다. 수시간이 걸리던 발사 준비 시간이 이제 단 몇 분으로 극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유체역학적으로 고체 추진제는 안에서 밖으로 다 들어갑니다. 고체 추진제 블록 중앙의 빈 통로, 종종 별 모양으로 설계되는 이 공간은 고정밀 기하학적 계산에 의해 설계됩니다. 이 별 모양은 연소되는 표면적의 넓이를 결정하며 이는 초기 비행 단계에서 로켓의 추력 곡선을 직접적으로 제어합니다. 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정말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체 추진제에도 물리학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한번 점화되면 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체 흐름 밸브를 사용하여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액체 추진제 엔진과 달리 고체 로켓은 연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 연소됩니다. 따라서 비행 거리를 제어하기 위한 추력 차단 시스템에는 매우 기발한 기계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추력 종료 포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연소실 전면에 있는 작은 패널들로 미사일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했을 때 특정하게 폭발하여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가 열리면
고압의 가스가 앞쪽으로 누출되어 전방으로 향하는 추력을 즉각적으로 중화시킵니다. 그러면 미사일은 정밀한 자유낙하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유낙하 궤도에 대해 이야기한 김에 탄도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물리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스트 페이즈, 즉 추진 단계입니다. 여기서 로켓 엔진이 점화되어 지구의 중력과 대기의 저항을 이겨내며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가속도로 이 거대한 미사일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추진 단계 동안 미사일은 피치 프로그램이라는 기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행 각도를 서서히 기울이는 것이죠. 그 목적은 지구의 자전을 활용하여 연료 효율을 최적화하고 최대 동압점 또는 막스큐라고 불리는 공기역학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막스큐는 미사일 구조물에 가해지는 공기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미사일의 구조가 약하다면 이 막스큐 지점에서 공중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일단 로켓의 연료가 모두 소진되면 단 분리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폭발성 볼트가 동시에 터지면서 무겁고 텅 빈 1단 로켓 부스터를 분리하여 지구로 떨어뜨립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즉 FPMA가 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질량을 극적으로 줄이면 남은 연료로 다음 단계의 가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미사일은 두 번째 단계인 중간 비행 단계, 즉 미드 코스 페이지에 진입합니다. 해발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외기권 공간에는 더 이상 공기도, 공기역학적 저항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고독의 진공 상태입니다. 2단 로켓 모터의 연소가 멈추면 미사일은 순전히 운동 모멘텀과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만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타원형 궤도를 형성하며 날아갑니다. 이 포물선 궤도의 가장 높은 지점, 즉 원지점에서 재돌입 비행체인 탄두가 남은 미사일 본체에서 최종적으로 분리됩니다. 이제 탄두는 홀로 우주를 여행합니다. 이 고요한 진공 공간에서 작은 탄두는 전적으로 케플러의 궤도역학 법칙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마치 공중으로 던져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한 후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치명적인 단계인 종말 재돌입 단계가 시작됩니다. 지옥의 불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탄두는 마하 10을 훌쩍 넘는 극초음 속으로 지구 대기권에 다시 격돌합니다. 공기 분자와의 극한의 마찰은 탄두 주변에 섭씨 수천도에 달하는 초고온 플라즈마 외피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재료 과학은 절대적인 한계까지 시험받게 됩니다. 이 재돌입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탄두의 끝은 탄소 복합재와 같은 특수 상마 물질로 코팅됩니다. 상마의 물리학은 물질의 바깥층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상마 물질이 타면서 증발할 때 엄청난 열에너지를 탄두의 중심 구조에서 멀리 앗아가 버립니다. 이 과정은 내부에 있는 민감한 전자 부품과 핵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껍질을 태워 알맹이를 살리는 고도의 열역학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우주를 날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려면 엄청나게 정확한 내비게이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이 스마트폰처럼 GPS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GPS 신호는 적의 전자전 시스템에 의해 매우 쉽게 재밍되거나 교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외부의 신호 없이 탄도미사일이 자신의 위치를 아는 방법. 그 해답은 바로 관성항법 장치, 줄여서 INS라고 불리는 물리학과 기계공학의 기적에 있습니다. INS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자율 유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회전 변화를 측정하는 고정밀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속도 변화를 측정하는 초고감도 가속도계입니다. 이 센서들은 3차원 공간의 세축 모드에서 미사일의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작동 원리는 기초 미적분학을 사용합니다. 비행 컴퓨터는 가속도 데이터를 가져와 시간에 대해 적분하여 속도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속도를 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적분하여 발사 지점으로부터 현재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냅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무선 신호도 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재밍에 100% 면역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계식 IN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는 드리프트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비행 중 자이로스코프 베어링에 약간의 마찰만 있어도 위치 계산 오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탄도미사일은 링 레이저 자이로스코프 기술로 전환했습니다. 더 이상 회전하는 기계 부품이 없습니다. 대신 링 레이저 자이로스코프는 광파의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합니다. 폐쇄된 광학 경로 내부에서 두 개의 레이저 빔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사됩니다. 빛을 이용해 회전을 측정하는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미사일이 회전할 때 산약 효과라는 물리학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 레이저 빔이 다른 빔보다 약간 더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어 간섭 패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이 빛의 간섭 변화를 측정하여 현미경 수준의 정밀도로 미사일의 회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없으니 오차도 사라집니다. 완벽한 물리법칙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현대 탄도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지정된 목표물에서 불과 수십 미터 반경 이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원형 공산 오차, 즉 CEP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는 탄도미사일을 단순한 눈먼 공포의 무기에서 특정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전술적 정밀 타격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물론 적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언돔, 다비드 슬링, 에로우사마 같은 현대식 방공 시스템은 이러한 위협을 요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하늘을 스캔하고 컴퓨터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도 궤적을 예측하여 이를 파괴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것은 계산 속도가 생사를 가르는 운동 물리학의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이 첨단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기술적 절정에 달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방어망을 과부하시키는 포화 공격입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미사일을 보내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공학적으로 영리한 해결책은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기술과 레이더 기만체, 즉 디코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탄도미사일 하나가 우주에 도달합니다. 하나의 탄두를 떨어뜨리는 대신 덮개를 열고 여러 개의 진짜 탄두를 동시에 방출합니다. 놀랍게도 그와 동시에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부풀어 오르는 수십 개의 금속 코팅 마일라 풍선을 방출합니다. 공기 저항이 없는 우주에서는 가벼운 풍선과 무거운 탄두가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적의 방어 레이더 화면에서 이 금속 풍선들은 진짜 탄두와 똑같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레이더 신호를 진짜 탄두처럼 반사합니다. 레이더는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십 개의 치명적인 목표물을 보게 되지만 진짜 탄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방어망의 컴퓨터는 제한된 요격 미사일로 어느 것을 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집니다. 이 기만 전술은 방어 시스템이 진공풍선 하나를 격추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탄약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풍선과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하면 공기 저항이 마침내 가벼운 풍선의 속도를 늦춰 진짜 탄두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미사일이 최종 종말 단계에 있어 방어 시스템이 반응할 시간이 단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기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사일 공학자들은 전통적인 탄도 궤적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탄두가 물리학의 포물선 법칙을 따르며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의 컴퓨터는 수학적 정밀도로 요격 교차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공기역학의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군사 과학에서 양자 도약이라 할 수 있는 파타 미사일에 대해 논의할 시간입니다. 파타는 극초음속 활공체, 즉 HGV로 분류됩니다. 돌덩이처럼 떨어지는 일반 탄도와 달리 극초음속 활공체에는 작은 공기역학적 날개와 추력 편향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활공체가 대기권 상층부를 마아 15 이상의 속도로 서핑하듯 미끄러지며 날 수 있게 해줍니다. 파타는 예측 가능한 포물선 궤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기권 내에서 수평 및 수직으로 날카로운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당 5km로 이동하는 물체가 갑자기 궤도를 급격하게 바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불규칙한 기동은 어떤 방어 컴퓨터에게도 요격 물리학의 악몽이 됩니다.
게다가 극초음속 비행 중 미사일 본체 주변에 형성된 초고온 플라즈마는 열적으로 미사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의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산란시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연적인 스텔스 기술로 작용합니다. 플라즈마 스텔스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즈마 외피가 반사되어 돌아가는 전자기 신호를 지속적으로 교란하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는 목표물을 안정적으로 조준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동, 마하 15의 극한 속도, 그리고 플라즈마 스텔스덥기의 결합은 파타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현재의 재래식 방공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과학의 경이로움입니다. 이것은 전쟁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방패를 뚫기 위해 창이 다시 한번 훨씬 더 날카롭게 진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460kg의 농축, 우라늄에 대한 우리의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미사일 해부학적 분석이 핵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리학적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러한 운반체의 아키텍처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중량급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기술적으로 이미 완전히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배달용 껍질은 이미 내용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기권 마찰열을 견딜 수 있는 재돌입 비행체 이면의 과학을 마스터했다는 사실은 재료 여력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재돌입 시 재래식 탄두가 생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치명적인 비행 동안 민감한 핵 코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호쉘 기술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산맥에 흩어져 있는 지하 사일로 시스템의 존재는 핵 교리에서 매우 두려워하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즉 보복 공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적이 당신의 무기고 전체를 선제 타격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들이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산매감석의 물리학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고체 추진제 기술의 숙달 또한 이 잠재적 위협에 기여합니다. 액체 연료는 발각되기 쉽지만 고체 연료는 다릅니다.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면 잠재적인 핵미사일이 실행 명령이 내려진 후 5분 이내에 산악 사일로에서 발사될 수 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짧은 반응 시간입니다. 이제 탄도 궤적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기권 공간에 도달하는 능력은 공기 저항을 피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민간 위성 발사 로켓과 군사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추진 및 내비게이션 물리학 원리를 사용하며 오직 탑재되는 화물만이 그것이 통신 장비인지 무기인지를 결정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용도 기술, 듀얼 유즈 테크놀로지의 개념입니다. 우주 프로그램은 종종 완벽한 군사 실험실이 됩니다. 우주 프로그램은 로켓단 분리 기술, 우주 공간에서의 관성 유도 시스템, 그리고 장거리 원격 측정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완벽한 테스트 베드입니다. 위성을 발사하면서 얻은 과학적 지식은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한 재밍 방지, 관성 항법 시스템도 핵심입니다.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GPS 위성과 통신 인프라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이 전자전 환경에서는 탄도미사일처럼 내부 자율 항법 기능을 갖춘 무기만이 정밀한 정확도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CEP 50m 미만의 이 정확도는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는 부정확한 탄도미사일이 대도시를 겨냥하는 데만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도의 정밀도를 통해 이 미사일들은 적의 공군기지, 레이더 시설, 심지어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에 대한 외과 수술적 타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군사 계산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MRV와 디코이를 사용하는 기만 전술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언돔과 같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각각의 요격 미사일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금속 풍선 미끼를 대량으로 사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은 적의 전쟁 경제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응용 물리학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칭 소모전입니다.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은 이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극강의 속도야말로 최고의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발사체가 너무 빨리 이동하여 적의 컴퓨터 시스템이 요격 솔루션을 계산할 충분한 처리 시간을 갖지 못할 때 그 발사체는 본질적으로 무적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방어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직면한 물리학의 한계이자 컴퓨팅의 한계입니다. 자, 이제 다시에게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핵폭탄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로벌 정보과학의 합의에 따르면 아직은 아닙니다. 460kg의 농축 우라늄을 작동하는 무기 코어로 변환하려면 반드시 글로벌 지진계에 감지될 지하 핵실험이 필요합니다. 현대 과학의 눈을 피해 숨길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진 폭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 지정학적 지위는 종종 핵문턱 국가로 불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재료, 야금학적 공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도로 정교한 탄도미사일 운반체 등 필요한 모든 과학적 구성 요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구성 요소들을 조립하는 데는 단 몇 달밖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지하시설이 전 세계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거대한 미사일 도시들은 단순히 재래식 미사일을 숨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래의 전략 핵탄두 조립 및 발사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화강암층은 이 조립 과정이 어떤 종류의 재래식 공습으로부터도 안전하도록 보장합니다.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의 지속적인 진화는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대륙간 사거리에 도달하려면 미사일은 훨씬 더 큰 추력과 더 효율적인 연소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질 미사일에서 얻은 재료 화학 지식은 지구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의 직접적인 디딤돌입니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우주 공간에서 궤도의 정점인 원지점도 높아집니다. 아주 단순한 궤도 역학입니다. 매우 높은 원지점의 물리적 결과는 탄두가 지구로 돌아올 때 엄청나게 빠른 종말 재돌입 속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속도는 충돌 시 더 큰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며 열 방패가 견뎌야 할 플라즈마 온도의 시련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성 유도 시스템은 가장 가혹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있을 때 방향 계산에서 1,000분의 1도의 오차만 발생해도 다른 대륙에 착륙할 때 목표물에서 수십 킬로미터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거리 ICBM 공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링 레이저 자이로스코프의 정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어야만 합니다. 탄도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간의 미래 군비 경쟁은 점점 더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탄두는 더 이상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의 레이더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언제 디코이를 방출할지, 대기권 상층부에서 언제 회피 기동을 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공기역학 과학 역시 계속 탐구되고 있습니다. 파타와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 외에도 스크램제트 개념이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즉 초음속 연소 램제트는 대기 중에 공기를 흡입하여 호흡하는 제트 엔진이지만 극초음속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술이 탄도미사일과 결합되면 대기권 내에서 무제한의 사거리를 갖는 하이브리드 무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적 도약을 볼 때 우리는 경제적 금수 조치와 국제적 제재가 종종 방어 공학에서 극한의 적응 현상을 촉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래식 공군력을 구축하는 길이 막히자 과학은 지하에서 똑같이 치명적이거나 방어하기 훨씬 더 어려운 비대칭 전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밖의 토목공학자들에게 이 지하 미사일 도시의 구조를 해부하는 것은 압력 관리에 대한 놀라운 교훈입니다. 수백 미터 깊이에서 수백 명의 군인을 위한 독성가스 배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위성의 열 센서에 연기가 감지되지 않는 조용한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여 어떻게 독립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까요? 그리고 화학자들에게 고체 추진제 배합은 치명적인 예술입니다. 산화제로서의 암모늄 퍼클로레이트와 연료로서의 알루미늄 분말이 합성 폴리머에 의해 결합됩니다. 이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열역학적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로켓 모터 튜브 내부에서 조기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연소를 얻기 위해 성분 비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대단한 과학입니다. 물리학자들에게 탄도 궤적은 뉴턴의 고전역학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로켓 모터 연소의 매 밀리초, 피치 기울기의 매 도는 불균일한 지구 중력의 조작에 맞서기 위해 계산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편구형인 지구의 형태 때문에 모든 곳에서 같지 않습니다.
미사일의 컴퓨터는 표적을 빗나가지 않기 위해 이러한 중력 이상 현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자들에게 관성 항법 시스템은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걸작입니다. 자이로스코프 내부의 매우 민감한 기계 및 광학 부품은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로켓 발사의 극한 진동과 지구 중력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속도를 견뎌내면서도 현미경적인 정밀 교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서사적인 재료과학의 도전입니다. 이 모든 기술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우리는 우주 탐사 과학과 대량 살상 과학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깨닫게 됩니다. 화성 착륙선을 대기권의 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과 파괴를 가져오는 탄두를 보호하는 방법은 정확히 동일한 과학적 지식입니다. 과학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응용 방식일 뿐입니다.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 미사일들의 존재는 단순한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외교적 도구입니다. 한 국가가 지하 사일로에서 고정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때 그들은 전 세계에 수학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경우 감당해야 할 손실의 계산값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하미사일 도시의 건설은 벙커버스터 폭탄 분야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적들은 폭발하기 전에 수십 미터의 단단한 암석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폭탄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탄 껍질을 설계하는 야금학자와 천장을 강화하는 토목공학자 간의 구조공학적 전투입니다. 한편 폐쇄된 추진 연구시설에서는 고체 추진제의 비추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추력은 연료 1kg당 생성되는 추력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값이 높을수록 미사일은 가벼워지고 대기권을 가로질러 탄두를 더 멀리 운반할 수 있습니다. 종말 단계의 속도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는 공기 중에서 초당 약 340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재돌입하는 탄두는 초당 0m로 이동함. 탄두는 소리가 들리기 훨씬 전에 표적에 도달합니다. 말 그대로 표적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GPS 없는 이 관성 시스템의 신뢰성은 기초 물리학과 미적분학이 고정밀 공학과 결합되었을 때 취약한 외부 신호 기술을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리 법칙은 해킹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계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외부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은 고강도 총력 전자전 시나리오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타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출현은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지구의 공률이 저공 비행하는 초고속 물체에 대한 시야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상 기반 레이더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과학적 해결책은 지구 저궤도에 적외선 조기 경보 위성 별자리를 배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위성들은 우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플라즈마 덮개에서 방출되는 열 신호를 감지하고 추적 데이터를 고출력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스템으로 즉각 전송해야 합니다. 느린 운동 에너지 미사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쫓는 것은 더 이상 물리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460kg의 우라늄이라는 미스터리는 이 모든 운반 기술 혁신 위로 계속해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라늄 238에서 우라늄 235 동이온소를 분리하기 위해 극한의 속도로 회전하는 가스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는 농축 과정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마스터하기 매우 어려운 정밀 기계 공학의 위협입니다. 이 원심 분리기는 엄청난 원심력을 견디기 위해 매우 강력한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회전 속도에서는 현미경적인 재료의 결함 하나만으로도 원심 분리기가 수류탄처럼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재료, 과학이 고도로 성숙했음을 보여줍니다. 미사일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핵 농축 시설 또한 두꺼운 산맥 뒤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방어 아키텍처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질량 자체를 뚫을 수 없는 방패로 사용하여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지질학의 물리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핵 원심 분리기를 위한 야금 과학의 발전은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 튜브를 위한 야금 과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로켓이 점화될 때 발생하는 극도로 높은 가스 압력을 견디는 튜브는 강하면서도 가벼워야 합니다. 로켓 껍질이 가벼울수록 더 많은 연료를 적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더 길어집니다. 재료공학은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입니다. 시험 발사의 탄도 궤적을 관찰할 때 군사 정보 분석가들은 운동 물리학을 사용하여 미사일의 능력을 역설계하거나 역계산합니다. 발사 지점, 비행 시간, 충돌 지점만 관찰함으로써 컴퓨터는 미사일이 사용하는 추력 프로필, 질량비 및 특정 추진 기술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전쟁의 물리학입니다. 따라서 실제 능력을 숨기기 위해 미사일 시험은 최대 사거리로 비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미사일은 종종 고각 궤도, 즉 높이 치솟는 궤도로 발사됩니다. 미사일은 우주를 향해 수직에 가깝게 쏘아 올려져 발사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거리를 노출하지 않고도 재돌입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각 궤도 테스트는 탄두의 상마열 방패 기술을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극한의 외기권 고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 매우 가파른 재돌입 각도가 생성되어 마찰 온도와 공기역학적 압력이 극대화됩니다. 탄두의 탄소 재질이 이 시뮬레이션된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전투 재돌입 시에도 확실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기술 역시 엄청난 도약입니다. 하나의 큰 탄두를 개별적으로 타겟팅되는 여러 개의 작은 탄두로 분리하려면 매우 복잡한 우주 공간 방출 버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각 탄두를 방출하기 전에 궤도를 조정하기 위해 작은 차가운 가스 추진 로켓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비행기에서 여러 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지만 공기가 없는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 시속 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순수한 궤도 역학 법칙만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하나의 탄두가 빗나가거나 격추되더라도 다른 탄두는 여전히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적의 파괴 확률은 이러한 발사체 분산 과학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파탄은 어떨까요? 추력 편향 시스템, 즉 트러스트 벡터링 이면의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극초음속 온도에서 녹아버릴 수 있는 공기역학적 날개에 의존하는 대신 파탄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노즐을 사용하여 로켓 배기가스의 방향을 바꿉니다. 배기가스 방향을 바꾸면 희박한 공기 중에서도 즉각적으로 미사일의 비행 방향이 바뀝니다. 이 추력 편향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정밀하게 움직이면서도 섭씨 0도에 달하는 로켓 배기가스의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여기서도 고급 텅스텐 합금과 첨단 세라믹이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료 과학은 지구의 우주 경계선에서 치명적인 고개의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반입니다. 지하 사일로에서 극초음속 탄두 그리고 미스터리한 우라늄 시설에 이르는 이 무기의 전체 아키텍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군사과학의 사슬을 형성합니다. 탄도미사일을 단순한 로켓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추진화학, 여력학 물리, 궤도역학, 극한의 토목공학 및 고급 야금학이 완벽하게 통합된 결정체입니다. 지하 시스템은 발사 전 생존을 보장합니다. 적의 첫 번째 선제 공격으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이 모든 첨단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바위사는 이 전략 무기고의 생명보험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은 현대 군사 전략 연구에서 생존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체 추진제로의 전환은 반응 속도를 보장합니다. 시간은 현대전에서 가장 귀중한 상품입니다. 몇 시간이 아닌 몇 분 안에 반격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전쟁의 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고체 추진제는 궤도에 있는 적 정찰 위성의 눈에 매우 쉽게 띄는 액체 연료 주입의 물리적 취약성을 제거했습니다. 탄도 궤적 및 외기권 비행 역학의 숙달은 글로벌 사거리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과학이 탄두를 바다 너머로 운반할 것입니다. 뉴턴의 중력과 운동의 법칙은 탑재물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적인 도구든 대량 살상의 운반체든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성 항법 시스템과 정밀 레이저 자이로스코프의 진화는 무딘 지역 위협을 날카로운 전술적 메스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자율 유도 시스템을 전파 방해하거나 교란할 수 없는 적의 무능력은
지상에 활성화된 전자전 시스템과 신호 교란기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미사일이 항상 목표물을 찾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V 기술, 미끼 풍선, 디코이 및 파타 극초음속 활공체는 가장 진보된 방공 시스템조차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이 이 치명적인 사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극한 속도의 물리학, 예측할 수 없는 기동, 가짜 목표물의 과부하를 사용하여 적의 방어 컴퓨터 계산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460kg의 우라늄 미스터리로 안내합니다. 과학적으로 종말의 운반체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고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발사관은 제자리에 있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정확하며 열 방패는 작동하고 적의 방어망은 뚫릴 수 있습니다. 이 군사적 방정식에 남은 유일한 변수는 핵코어를 조립하겠다는 정치적 결정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응용과 관찰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례 연구입니다. 자원의 한계가 지정학적 생존 압력과 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고립시킨다고 해서 과학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어두운 지하 통로로 발전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오늘의 해부를 결론 짓자면 세질이나 파타와 같은 탄도미사일은 폭발물로 채워진 단순한 금속 튜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물리 방정식, 가장 진보된 재료 과학, 가장 정밀한 자동 제어 공학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과학을 인식하는 사회로서 이 기술 뒤에 숨겨진 파괴적인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현대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레이더 기만체를 갖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작동 방식을 본 후 아이언돔과 같은 현대의 방어 시스템이 이 물리학의 폭풍을 견뎌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극강의 속도라는 물리학이 결국 방패를 상대로 항상 승리할까요? 아래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기술적 분석을 물리학, 방어공학 또는 지정학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논의해 주십시오. 저는 상식 파괴 과학의 교수는 다 안다였습니다. 정치적 편견 없는 이러한 심층적인 군사 기술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